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수학능력 시험 난도를 지적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는데도 최근에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가 쉽게 출제되지 않아서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어렵게 놓았다. 그래서 이게 바꾼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거 쉬운 수능을 해라.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뭐랬냐면 공교육만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이 말은 이제 그 학교 교육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네. 이 말은 이제 그 사교육 입시에서만 다루는 문제 이런 거는 이게 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과목이 융합됐는데 전혀 안 다루는 이런 거는 이게 입시 학원에서밖에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교육 못 받는 학생은 상당히 불공정하죠.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공정하게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만 열심히 하는 사람 풀 수 있도록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장을 교체한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몇 달 동안 지시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도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야가 수능에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갈 수는 있겠죠. 여기에 대한 지적은 좀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 교육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교육적인 기본 틀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어떤 교육부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 담당자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맞았는지 좀 설득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은 교체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윤석열 정부가 교육적인 지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께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와 좀 수사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권 카르텔이 있고 증거가 있다. 마치 이것도 수사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니까 교육의 문제와 수사는 좀 구별해서 국민들과 또 학부모들이 관심 갖는 교육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는데 전역의 교육 관료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교육 업체들이나 학원들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권 카르텔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하냐.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6조입니다. 26조. 1인당 41만 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얼마나 경제 어려웠습니까? 근데 사교육비가 10.8%가 이게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말 이 사교육이 우리 만국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출산도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 왜냐하면 이게 성실하게 학교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서도 변별력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학원에서만 가르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출제한다? 이거는 교육 관료들이 저는 뭐 이권 카르텔로 연결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게 대통령이 강하게 이권 카르텔
이렇게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을 놓고 이것이 조공 외교다,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중국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한국이 얻어야 될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해 온다? 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왕 중국에 간 거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외교 차원의 역할들을 잘 해서 오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공외교 자꾸 굴욕외교 하는데 상대방이 하면 조공이고 자신들이 하면 굉장히 잘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일본에서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또 강제 동원 노동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조공외교, 굴욕외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정당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야당이 먼저 나서기 전에 여당의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또 경제적인 실리 좀 추구해 오면 야당 의원들이 왜 나서겠습니까? 지금 중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대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번 방중에 비용을 댔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성 외유가 아니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의원 외교는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 세 가지 한계는 지켜야 됩니다. 첫째, 의원 외교도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로지 국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어떠느냐면 그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어요. 중국의 우리나라 외교 전략은 통, 야, 봉, 여. 이 말은 이제 야당하고 통하고 여당하고는 이게 패스한다. 우리 북한의 전략이 통미, 봉남. 남쪽은 패싱하고 미국하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국의 전략은 통야, 야당하고 제외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한다. 네. 이 전략에 정파적이게 놀아나고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민주당은요, 이번에 죽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자. 이게 죽창과 동맹이에요. 이거는 국익을 완전히 훼손하는 자행입니다. 정파적이게 불과하다.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 문제. 예를 들어 미국의 의원이 러시아가 돈 다 대주가지고 러시아로 이게 외교하러 가면 미국에서는 이게 그냥 아예 뇌물이나 간첩 혐의로 수사할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뭐 중국에 갈 돈도 몇백만 원도 못 줍니까? 왜 중국 돈으로 갑니까? 중국 돈으로 다 가가지고 중국한테 당당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돈으로 다 가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굴욕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티벳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의 아픈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지역 또는 이게 티벳, 그다음에 홍콩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하나의 중국이 어떻다, 뭐 민주 법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용당하면요. 오히려 이게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홍콩 이런 주민들한테도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왜 티벳에 가서 그렇게 중국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저는 의원에게는 필요하지만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벗어난 거다. 그래서 이게 조공 외교다, 굴중 외교다, 그다음에 자해 외교다 이렇게 비판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통미봉남이라고 있잖아요. 미국과는 통하고 북한이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없을 때 이런 전략을 쓰는 건데요. 대야 복녀라고. 예를 들어서 여당과는 대화하지 않고 야당과만 대화하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시각이고요. 싱하이밍 대사가 최초 김기현 대표를 먼저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당과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지금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을 원하면서도 중국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정파적 이익이 좌우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외 외교는 굉장히 실리 외교예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미국을 비난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아달라라고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요구 아닐까요?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도감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도감청을 하는데 어떻게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을 도감청하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친미 또는 이런 정책, 국가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갖고 계시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파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계적 추세거든요. 그런데 일본과만 친해지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라고 오해될 만한 정도로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초청국에서 의원들을 초청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중국과 갈 때 중국에서 초청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비용을 가서 우리가 얻어올 거 얻어오면 그것처럼 국익에 응답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온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근데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게요. 이런 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네. 투명성. 옛날 같으면 이게 밀실에서 거의 공개 안 했을 겁니다. 은폐해버리고. 이렇게 날마다 모든 걸 완전히 투명하게 국민 앞에 알리겠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그 기준은 어떤지 네. 이걸 다 밝히겠다. 아주 저는 이게 정부가요 이번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때 광우병 괴담이 판칠 때 그때 본의 아니게 우리 소고기집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근데 광우병이 없는 전혀 우리 인체에 무해한 고깃집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물론 저는 이게 그때 매일 제가 고깃집에 오히려 손님이 없으니까 저는 단골집에 자주 갔는데 근데 값이 썰렁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회라든지 물고기 아무런 인체 유해한 게 없는데 만약에 괴담이 판치가지고 막 이게 먹으면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본의 아니게 우리 어민들 횟집들 얼마나 피해 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명하게 요 정도 기준이고 지금 이게 기준이 초과되면 방출을 막을 겁니다. 일본이 기준이 인체 유해한데 방출하는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런 용납 안 할 거예요. 다 이게 인체 유해한지 아닌지 기준치를 과학적으로 해서 완전히 무해하면 방출하겠죠. 아니면 안 할 겁니다. 이걸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투명하게 알려주면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아직은 안전하구나. 그럼 이게 일식집이나 횟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가서 지도부와 함께 회를 먹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인천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참석할 예정인데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익을 생각한다라면 될 것 같아요. 여당이 왜 굳이 일본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반대 입장인데 왜 한국 정부가 유독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염수가 처리수가 돼서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방류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면 일본도 방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네.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일일 브리핑하다 너무 좋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점검해 준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오염수가 한국 정부에 있지 않잖아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이걸 국민들에게 공유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그 자료는 결국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걸 밝혔더라고요.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를 거친 그런 오염수이지만 스트론튬이 한국의 배출 기준치의 2만 배를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괜찮아진다는 게 바다에 뿌려가지고 희석시키니까 괜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충분히 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익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 어떤 배경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네. 좀 있으면 이게 아마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에는 다시 이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 동의안이 올 겁니다. 이걸 이게 저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이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축창가 부르면서 이게 그 일본 규탄 이걸로 이게 아마 이슈를 한번 전환시켜 보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게 얄팍한 꼼수로 계속 장애 집회하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인체 위하냐 안 하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네. 우리 정부가 일본 보고 방출해라 해라 할 이유도 없고 또 이게 우리가 하지 마라 한다고 일본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어차피 국제 그 IAEA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정부 방침에 따라 합니다. 그걸 이게 야당이 모르겠습니까? 야당이 장애 집회 아무리 떠들어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다. 그러면 이게 방출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장애 집회로 선동을 하느냐? 이거는 이게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광우병과 오염수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바다로 원자력적인 방사성 물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어류들이 먹고 그게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일염이 사재기가 되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올랐다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그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를 최대한 막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IAEA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말 이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관인지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경쟁이라든가 민생과 경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와 방탄 문제로서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 않았다는 참신성이 반영됐다. 이렇게 임명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새로운 혁신위원장 선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분이 뭐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다, 뭐 외대 법대 교수다, 뭐 이런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네. 봐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혁신이 무엇이냐? 일단 170여 명의 굉장히 거대 야당인데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결국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인데 이 부분이 이제 김은경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굉장히 도덕성에 대한 기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특히 돈복 가까이에는
돈봉투 의혹 수사도 있고 또 불체포 특권 문제도 있잖아.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을 좀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바라는 부분은 중도 외연 확장으로서의 민주당을 좀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에 뭐 이해찬 전 대표도 20년 집권한다, 100년 집권한다는데 5년 만에 집권하지 못했잖아요. 그건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이 못했고 결국에는 우리끼리 한다라고 하는 비난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대선 때 사면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내 편 가르지 않고 모든 어떤 정치를 좀 통합하는 그런 또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 그 부적격자로 보는 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들면 이분은 이게 정치에 몸담은 게 오래 안 돼가 참신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경력을 쭉 보면 옛날에 2015년 아주 옛날에 당무감사위원 정도 한 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게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 네. 정치도 나름대로 이게 직업으로서 정치 우리 막스 베버 책도 있지만 직업도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권에 전혀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혁신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참신함이 아니고 무능합니다. 첫째, 그래서 부적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덕성인데 우리 그때 민주당 정권에 뭐 강남에 아파트 두 채는 안 된다 하면서 팔아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구차하게 두 채가 두 채지 무슨 변명이 그래 많습니까? 관계의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됐는가? 깨끗한가? 이것도 저는 주택만 보더라도 부동산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향신문하고 통화해서 뭐랬냐면 이제 그 돈봉투 살포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뭐냐면 이게 검찰에서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 이 돈봉투 사건 녹취록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왔는데 아니 기가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녹취록 뭐 방송에 다 틀어주잖아요. 기가 없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그러면 이게 돈 뿌린 거는 명백한데 이게 검찰에서 조작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혁신합니까? 이분이 투쟁위원장 하러 왔습니까? 혁신하러 왔으면 이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고 변화를 해야지 검찰에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이거는 투쟁위원장이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모로 아주 이게 부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전문성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성이 중요하다면 현역 정치인이 이 혁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참신한 사람에 맡기겠어요? 그건 뭐냐면 전문성을 가진 현역 다선 의원들이 그런 혁신을 맡기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참신한 사람을 찾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강남에 두 채 아파트가 있다. 아마 사별을 하셔서 가족이 한 채를 더 맡게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두 채 가진 것만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 것들 그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뭐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그 취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혁신위원들이 완전히 꾸려져서 혁신위원장과 어떤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정리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혁신위원회의 발언들이 좀 나가면 신중한 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김은경 신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 당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 그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임명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얼굴마담으로 그 어린 여성분 얼굴마담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당을 개혁하겠다고 잔다르크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당에서 완전히 축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줄 수 있을까요? 정권을 주면 이재명 대표부터 이게 완전히 사퇴 시기는 이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결국에 민주당의 혁신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잠깐 물러났다가 돌아오면 안 돼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CVID 이게 북핵 폐기 원칙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혁신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경 관역의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무슨 힘으로 본인이 영입됐는데 저는 이게 뭐 정권이고 뭐고 다 이게 쇼에 불과하고 이 김은경 위원장의 운명도 박지현 아까 그 비대위원장 운명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참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야당 대표 사퇴 그리고 기승전 야당을 향해서 방탄정당이다라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대화도 하면서 뭐 비난을 하시던가 해야지 오로지 하는 게 비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정치가 후퇴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 장악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과 함께 혁신안을 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위는 그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수정안 없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 장악력을 왜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반대고요.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도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계파 구별해서 뽑아놓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건 혁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유가 됐든 모든 권한을 준다고 했으니까 구성과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당과 무관하게 하고 혁신위에서 결정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최고위가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겠습니까? 당 대표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는 당과 구분돼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파업에 참여한 정도나 지위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배상 액수를 정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원에게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대법원 판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손해배상이 결국 우리 민법이잖아요. 네. 제가 이게 예를 들어보면 네 명이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해요. 한 명은 이제 팔을 붙잡고 한 명은 막 얼굴을 때리고 한 명은 이게 발로 배를 차고 이렇게 한 명은 망을 보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한 명을 폭행해서 만약에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네. 그럼 이게 네 명이 연대해서 네 명이 연대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배상해라. 이게 우리 법입니다. 확고한 판례입니다. 왜냐? 피해자가 야 너는 이게 얼굴만 때렸으니까 너 320만 원, 너는 이게 발로 찼으니까 너는 200만 원, 너는 붙잡았으니까 100만 원 이걸 입증해서 개별적으로 기여도를 따져서 액수를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판사가 판단을 못해요. 이 말은 이게 결국은 배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저는 뭐 황건적 보호법이라는데 파업조장법 이걸 입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대법관도 판사 아닙니까? 그럼 이게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 기존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지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냐 말이에요. 입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법관은 사법은 상고분립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기존의 우리 민법 조문이나 판례에 완전히 반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불법으로 증거를 노조원들이 20명이 했다. 그럼 이게 그 20명마다 개인적으로 네 기여도는 몇 프로고 네 기여도는 몇 프로고 너는 며칠이고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게 재판이 됩니까? 결국 저는 손해배상을 사용자한테 아주 불리하게 곤란하게 하는 이런 게 엉터리 판결이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이 법안이 지금 이 판결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노란봉투법 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그거잖아요. 2014년도에 쌍용차 노조가 집회를 하고 쟁행위를 했었는데 일부 소수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몇 명에게 47억 원을 부과시키는 게 맞느냐.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470억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쟁행을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요.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리를 때리는 사람, 손을 때리는 사람, 팔을 때리는 사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구분하기 어렵죠. 그런데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고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고 당신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구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게 또 문서화돼 있고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이 맞고 쟁의행위를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데 그중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 쟁의행위는 불법일 거야. 저 쟁의행위는 불법이 아니니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이 어렵다 이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따른 책임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파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조합원들이. 과반수 투표를 했어요. 근데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쟁의행위가 됐으니까 그 쟁의행위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470억을 부과시킨다라고 하면 합리적일까요? 아예 그냥 가족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전혀 불가능한 판결을 낸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마치 이게 노란봉투법이고 소송의 배상액이 굉장히 줄어들 거야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액수는 소수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충분히 손해배상 액수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